어디서 근본도 없는 게 들어와서 우리 집안 물을 흐려? 짐 싸서 당장 내 발로 나가. 시어머니의 손이 이수의 뺨을 향해 날아가려던 그 순간 로비를 가로질러 달려온 남자가 이수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TV에서나 보던 거물이 이수 앞에 머리를 조아리자 공중에 멈춘 시어머니의 손이 볼품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녀 취급받던 며느리 강이수와 그녀 앞에 무릎 꿇은 거물. 도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년 전 모든 것을 뒤로하고 사랑 하나만 믿고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이수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가족들이 사실은 자신의 사냥이 끝나면 버려질 개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신다면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할 거예요.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마음 전하겠습니다. 설 연휴를 사흘 앞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시댁의 거대한 저택은 아직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이수의 손끝은 이미 얼음장 같은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명절은 누군가에게는 휴식이었지만 이 집의 며느리 이수에게는 1년 중 가장 긴 고문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수는 주방 바닥에 쪼그려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도라지와 고사리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손마디는 이미 찬물에 부어올라 감각이 무뎌졌지만 칼질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기척이 흐트러지면 어김없이 2층에서 시어머니 송혜숙 여사의 날카로운 발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이수야, 너 나물 다듬는 소리가 왜 이렇게 경박하니? 잠 좀 자자, 잠 좀. 송 여사는 가운을 걸친 채 주방으로 내려와 이수가 정성껏 다듬어 놓은 나물 바구니를 발로 툭 쳤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하얀 도라지들을 보며 이수는 짧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다시 다듬겠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이번 설에는 우리 진혁이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핵심 투자자들이 다 오기로 했어. 내 그 볼품없는 안색이 우리 집안 체면 깎아먹을까봐 내가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 알겠니? 송 여사는 이수의 대답을 듣지도 않은 채 냉장고를 열어 물 한 잔을 마시더니 식탁 위에 놓인 이수의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이수가 장을 보며 적어놓은 지출 내역과 알 수 없는 약어들이 빼곡했습니다. 송 여사는 그것을 집어들어 싱크대 물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집안일 하랬더니 어디서 이런 지저분한 종이 쪼가리를 주방에 둬? 너 같은 게 이런 거 적는다고 살림이 나아질 것 같아? 헛꿈 꾸지 말고 기름 솥이나 닦아. 잉크가 번져가는 수첩을 보며 이수의 눈동자가 아주 잠시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을 송 여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네, 어머니. 얼른 전 부칠 준비하겠습니다. 이수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수를 향해 혀를 차며 거실로 나갔고 이수는 물에 젖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수첩을 조용히 건져 올렸습니다. 3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 하나만 믿고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이수는 진혁의 내가 평생 지켜줄게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처참한 착각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뜨고 출근 준비를 마친 남편 진혁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는 주방에서 고생하는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시어머니가 차려준 홍삼 진액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설 연휴에 그 대기업 이사님 댁이랑 골프 약속 잡혔어. 이수 쟤는 그냥 집에 있게 해. 괜히 데려갔다가 말실수라도 하면 우리 사업 다 날아가. 진혁은 이수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소파에 비스듬히 누웠습니다. 이수는 묵묵히 전을 부치며 생각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집에서 자신이 쌓아온 정성이 이들에게는 그저 언제든 버려도 상관없는 소모품에 불과했다는 사실을요. 오전 10시가 넘어가자 집안은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 송 여사의 진두지휘 아래 시댁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수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수는 그저 명절에만 나타나는 편리한 무료 일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들였어. 어쩜 이렇게 손이 안 가게 알아서 착착한다니? 우리 집에는 게을러 터져서 명절마다 내가 속이 터지는데. 시숙모의 칭찬 아닌 칭찬에 송 여사는 콧방귀를 뀌며 과일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잘 들이다니 무슨. 그냥 집에서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지. 얘 이수야. 너는 손님이 오셨는데 과일만 내오면 다야? 수정과 얼른 안 가져오고 뭐하니? 이수는 주방 한 구석에서 땀을 닦을 새도 없이 수정과를 담아 날랐습니다. 그런데 거실로 나가는 순간 이수의 발등에 뜨거운 차가 쏟아졌습니다. 시숙모의 아들, 즉 시사촌 동생인 진호가 거실에서 뛰어놀다 이수를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아! 이수가 짧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지만 달려온 시어머니의 손길은 이수에 댄 발등이 아니라 자식 같은 조카 진호에게 향했습니다. 진호야, 너 괜찮니? 어디 부딪힌 데 없어? 어머, 옷에 물 다 튀었네. 그러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통스러워하는 이수를 향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너는 애가 오는 걸 봤으면서 피하지도 못하고 뭐 하는 거니? 이 비싼 카펫 젖은 거 안 보여? 이게 얼마짜린데? 어머니, 뜨거운 물이 쏟아져서. 시끄러워. 엄살 부리지 말고 얼른 닦아. 그리고 가서 진호 옷 세탁소에 맡길 준비해. 너 때문에 명절 기분 다 잡쳤다. 정말. 이수는 화끈거리는 발등을 움켜쥐고 말없이 바닥을 닦았습니다. 남편 진혁은 그 광경을 소파에 앉아 지켜보면서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마트폰 게임을 하며 적당히 좀 해, 이수야. 애 놀라게 왜 소리를 질러? 라며 핀잔을 줄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댁 가문이 그토록 공을 들이던 대기업 성진그룹의 상무 부부가 방문했습니다. 송 여사는 이수를 주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너는 아예 얼굴 내밀 생각 마라. 괜히 고아 출신인 거 티나서 우리 진혁이 사업 파트너들이 급 떨어지게 생각하면 어쩔 거야? 음식만 정갈하게 내오고 넌 뒤편에 가 있어. 이수는 주방 뒷베란다.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세탁실 구석에 앉아 그들이 웃으며 담소를 나누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최 대표, 이번 사업 말이야. 법적인 검토는 확실히 끝난 건가? 요즘 검찰 분위기가 흉흉해서 말이지. 우리 그룹 법무팀에서도 이건 좀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고. 성진그룹 상무의 말에 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유, 상무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국내에서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 선임해서 다 손봐놨습니다.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세탁실 구석에서 그 소리를 듣던 이수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혁이 말한 아무 문제 없다는 그 계약서. 사실 이수는 어젯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그 서류를 잠시 훑어보았습니다. 법조인으로서의 본능이었을까요? 이수의 눈에는 그 계약서 곳곳에 숨겨진 독소 조항과 법적 허점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계약은 진혁이 성공의 발판으로 믿고 있는 황금 동아줄이 아니라 시댁 가문을 통째로 집어삼킬 올감이었습니다.
이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알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단 몇 마디만으로 이 가문의 파멸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수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이 이 집에서 겪은 수모와 멸시가 차갑게 식은 사골 국물처럼 이수의 가슴 속에 엉겨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한잠도 자지 못하고 제사상을 차린 이수의 안색은 창백하다 못해 푸석거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송여사는 제사상에 올린 밤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친척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수가 깎아놓은 밤 접시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너는 3년이나 가르쳤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니? 조상님들이 이 밤을 보고 우리 집안을 얼마나 우습게 보시겠어. 역시 근본 없는 데서 자란 애들은 정성이 뭔지를 몰라. 바닥에 굴러다니는 밤들을 보며 이수는 묵묵히 무릎을 꿇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무릎의 통증보다 가슴을 파고드는 모멸감이 더 날카로웠지만 이수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평화롭던 거실의 공기를 가르는 남편 진혁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뭐, 대표님이 긴급 체포됐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진혁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성진그룹과의 계약을 주도했던 시행사 대표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압송되었다는 뉴스였습니다. 시댁 가문의 전 재산뿐만 아니라 친척들의 투자금까지 모두 쏟아부은 사업이었습니다. 진혁아, 그게 무슨 소리니? 우리 돈은? 우리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야? 송 여사가 사색이 되어 달려들었지만 진혁은 대답 대신 거실에 서 있던 이수를 향해 도끼 서린 눈빛을 쏘아보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아침부터 재수없게 밤을 흘리고 제사상 앞에서 죽을 상만 하고 있으니까 집안에 마가 낀 거라고. 진혁은 미친 사람처럼 서재로 달려가더니 가죽 가방에서 서류한 뭉치를 꺼내 이수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날카로운 종이 모서리가 이수의 뺨을 스치며 붉은 선을 남겼습니다. 사인해. 당장. 바닥에 떨어진 것은 협의 이혼 신청서와 재산 분기 및 위자료 포기 각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너랑 나 여기서 끝이라고. 우리 집 망하기 전에 너 같은 짐덩어리부터 치워야겠어. 위자료? 꿈도 꾸지 마. 고아 출신인 너 걷어서 3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준 것만 해도 넌 나한테 절해야 해. 송 여사도 곁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 너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우리 집안 사업이 꼬이기 시작했어. 너는 우리 집안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할 불길한 존재야. 당장 짐 싸서 나가. 내가 한 장이라도 더 이 집 물건 축내기 전에. 이수는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뺨에서 흐르는 피가 서류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3년 동안 지켜온 침묵이 그리고 아버지와의 약속이었던 평범한 삶에 대한 미련이 그 핏방울과 함께 번져나갔습니다. 이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항상 바닥만 향해 있던 이수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진혁과 송 여사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의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하시겠어요? 후회? 너 같은 년 내쫓는 게 내 인생 최고의 업적이다. 당장 안 꺼져? 송 여사가 이수의 뺨을 때리려고 손을 뻗는 순간 집 밖에서 요란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진혁 씨, 송혜숙 씨 계십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왔습니다. 가택 압수수색 영장 발부되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수사관들이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하는 사이 수사관들을 해치고 한 중년 남자가
거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대한민국 법조계에 살아있는 신하라 불리는 차문석 검사장이었습니다. 송 여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검사장님, 살려주세요. 저희는 아무 죄 없습니다. 제 아들이 억울하게. 하지만 차 검사장은 송 여사를 차갑게 지나쳐 거실 구석에 피 묻은 서류를 들고 서 있던 이수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수사관과 시댁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꺾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연락도 없이 어디 계셨던 겁니까? 모두가 선생님만 찾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대체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순간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은 공중에서 멈췄고 남편 진혁의 입은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차 검사장의 90도 인사가 떨어지자마자 거실의 공기는 마치 영하 20도의 냉동고에 들어온 듯 얼어붙었습니다. 송 여사는 방금 전까지 이수의 머리채를 잡으려던 손을 허공에 둔 채 돌부처처럼 굳어버렸고 이혼 서류를 던졌던 진혁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와 차 검사장을 번갈아 보며 눈동자만 경련하듯 떨었습니다. 검사장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선생님이라니요? 제 와이프? 아니, 이 사람한테요? 진혁이 더듬거리며 묻자 차 검사장은 고개를 들어 진혁을 벌레 보듯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자네, 지금 이분이 누군지 모르고 하는 소린가? 아니면 알면서도 이런 무례를 범하고 있는 건가?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이분을 모르면 간첩 소리를 들어도 모자랄 판에 감히 이분 앞에서 누가 손을 휘두른단 말이야. 차 검사장의 호통에 시댁 식구들의 무릎이 동시에 꺾였습니다. 차 검사장은 다시 이수에게로 고개를 돌려 극도로 정중한 태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강 교수님, 아니 강 변호사님. 지난 3년간 종적을 감추셔서 저희 모두가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아십니까? 선생님께서 자문해 주셨던 국제분쟁건이 선생님 한 분의 서명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장님께서도 선생님의 복귀만 간절히 바라고 계시고요. 그런데 대체 왜 이런 몰상식한 자들과 얽혀 계신 겁니까? 이수는 뺨에 맺힌 핏방울을 손등으로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흩어진 이혼 서류 중 한 장을 우아하게 집어들었습니다. 몰상식이라니요, 검사장님. 이분들은 제 시댁 식구들입니다. 방금 전까지 저보고 근본 없는 고아라며 제 인생의 모든 걸 부정하시던 분들이죠. 이수의 목소리는 주방에서 나무를 다듬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단단하며 듣는 이의 심장을 조이는 듯한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뭐, 변호사? 내가 변호사라고? 그것도 검사장이 선생님이라고 부를 정도의. 송 여사가 뒷걸음질 치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3년간 자신이 이수에게 했던 온갖 악행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부터 시켰던 노가다, 찬물에 손을 담그게 했던 일, 그리고 무엇보다 이수의 친부모를 모욕했던 말들이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자신을 향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수는 차 검사장에게 가볍게 눈인사를 건넨 뒤 주머니에서 아까 시어머니가 싱크대에 던졌던 그 젖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비록 잉크는 번졌지만 그 안에는 시댁 가문이 그동안 저질러온 수상한 자금 흐름과 성진그룹과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내역이 이수의 정갈한 글씨로 빼곡히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최진혁 씨, 당신이 아까 던진 이혼 서류 제가 직접 검토해 봤는데 법적으로 결함이 너무 많더군요. 특히 위자료 포기 각서 부분은 협박과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조인으로서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수는 서류를 진혁의 가슴팍에 가볍게 툭 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니, 송혜숙 씨, 제가 근본이 없어서 우리 집안 물을 흐린다고 하셨죠? 걱정 마세요. 이제 곧 이 집안 물은 검찰청 취조실 물보다 더 차가워질 테니까요. 거실에 정적이 흐른 것도 잠시 상황 파악이 끝난 송 여사가 갑자기 바닥을 기어 이수의 발치를 붙잡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수의 뺨을 때리려던 그 손이었습니다. 이수야. 아니, 강 변호사님. 내가 노망이 났었나 보다. 내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도 모르고 이 할미가. 아니, 이 시어미가 죽을 죄를 지었어. 송 여사는 자신의 뺨을 스스로 내리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절박한지 아까의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추한 노욕만 남은 노파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이수야, 우리 진혁이 좀 살려다오. 너 우리 집 며느리잖아. 응? 저 검사장님한테 말 좀 잘해줘서 우리 사업 좀 어떻게 안 되겠니? 응? 이수는 자신의 발등을 적시는 송 여사의 눈물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송 여사가 잡고 있던 치맛자락을 가볍게 털어냈습니다. 송혜숙 씨,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 집안을 살리러 온 게 아니라 당신들이 3년 동안 쌓아 올린 그 가식의 탑을 무너뜨리러 온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라니요. 방금 전 제 얼굴에 던지신 그 이혼 서류 잊으셨습니까? 그때 옆에 멍하니 서 있던 남편 진혁이 돌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송 여사보다 더 비겁했습니다. 이수야, 내가 잘못했어. 그 서류는 그건 엄마가 시켜서 억지로 준비한 거야. 난 한 번도 너랑 헤어질 생각 없었어. 너 알잖아. 나 너 정말 사랑하는 거.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내가 앞으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진혁의 파렴치한 변명에 옆에 서 있던 차 검사장이 참지 못하고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최진혁 씨 사랑하는 아내에게 위자료 한 푼 없이 몸만 나가라는 각서를 내미는 게 당신식의 사랑입니까? 게다가 당신이 성진그룹과 맺은 계약서의 이면 합의. 그거 누가 작성했는지 조사하면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텐데 말이죠. 진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이수는 차 검사장이 건네준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 PC 하나를 꺼내 진혁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진혁이 그동안 이수 몰래 비자금을 세탁하고 다른 여자와 미래를 즐기며 이수의 친정 재산을 가로챌 궁리를 하던 메신저 대화 내용들이 끝도 없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진혁 씨, 당신이 평범한 행복을 약속하며 내 곁에 머물 때 나는 당신의 그 추악한 욕망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나를 법도 모르는 바보로 여기며 비웃는 동안 나는 당신이 스스로 판 무덤에 들어갈 날만 기다렸던 거죠. 이수의 목소리는 이제 거실 전체를 압도하는 성고문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들이 나에게 준 그 수많은 근본 없는 고아라는 모욕. 법정에서 하나하나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요. 아, 참고로 이 집 내일부로 압류 들어갑니다. 당신들이 내 친정아버지 유산으로 세운 이 빌라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 미친놈아. 내가 그 계약서 위험하다고 안 그랬니? 내가 돈독이 올라서 내 말 무시하고 밀어붙인 거잖아. 갑자기 송 여사가 무릎을 꿇고 있던 아들 진혁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 아들 진혁이라며 애지중지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 자식까지 내던지는 본능적인 추악함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가 성진그룹 사모님 만나서 명품백 갖다 바치고 투자 받아오라고 나 들들 볶았잖아. 이제 와서 나한테 다 씌우겠다고? 진혁도 지지 않고 어머니 송 여사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검찰 수사관들이 지켜보는 거실 한복판에서 서로의 치부를 폭로하며 고성을 질러댔습니다. 강 변호사님, 이수야, 얘 말은 다 거짓말이다. 저기 서재 금고 안에 있는 비자금 장부, 그거 다 진혁이가 만든 거야. 난 아무것도 몰라. 난 그냥 시키는 대로 도장만 찍었어. 엄마 미쳤어? 그 장부 엄마가 관리했잖아. 비밀번호도 엄마 생일이면서 왜 이래? 서로의 멱살을 잡고 나뒹구는 모자의 모습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었습니다. 이수는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3년 동안 이수에게 격식과 근본을 강조하던 가문의 마지막은 시장 바닥의 싸움보다 더 천박하고 저열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멍하니 이 상황을 보던 친척들이 하나둘 이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수야, 아니 조카 며느님, 우리는 몰랐어. 진혁이 제가 워낙 완벽하게 속여서. 우리 투자금, 그거 내가 좀 어떻게 해줄 수 있지? 응? 너 변호사라며. 이수는 자신에게 닿으려는 친척들의 손길을 차갑게 쳐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조카 며느리? 아까 제가 바닥에 쏟아진 뜨거운 물에 발을 대었을 때 여러분 중 누구 하나 괜찮냐고 물어보신 분 계셨나요? 제가 전을 부치느라 끼니를 거를 때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건넨 분 계셨습니까? 이수의 조용한 물음에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제 가족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저 제가 해주는 공짜 음식을 먹고 제가 닦아놓은 거실에서 저를 하녀 취급하며 즐거워하던 구경꾼들이었을 뿐이죠. 법은 구경꾼에게는 관대할지 몰라도 공범에게는 아주 엄격합니다. 여기 차 검사장님이 오신 건 진혁 씨 모자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집안의 자금 세탁에 동참한 여러분 모두가 조사 대상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거실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실신하는 사람, 도망가려다 수사관들에게 붙잡히는 사람으로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수는 아수라장이 된 집을 뒤로하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싱크대 물속에 처박았던 자신의 낡은 수첩을 건져 올렸습니다. 비록 잉크는 번졌지만 그 안에는 이수가 지난 3년 동안 이 집에서 겪은 모든 수모의 기록과 동시에 이 가문을 무너뜨릴 법적 치밀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수는 젖은 수첩을 털어 가방에 넣고는 3년 전 이 집에 처음 들어올 때 들고 왔던 작은 캐리어 하나만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수야, 가지마. 너 가면 나 죽어. 제발 살려줘. 진혁이 바닥을 기어 이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차 검사장의 신호에 수사관들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이수는 현관문에 서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최진혁 씨, 당신이 그랬죠? 나 같은 배경 없는 아내가 옆에 있으면 체면이 안 선다고. 이제 걱정 마세요. 당신 옆에는 아내 대신 아주 유능한 국선 변호인이 앉게 될 테니까요. 물론 제 상대가 되지는 않겠지만요. 그로부터 6개월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형사부 법정 앞은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성진그룹 연루 분양 사기 및 조세 포탈 사건의 1심 선고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치소 호송차에서 내린 시어머니 송 여사와 남편 진혁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6개월 전 강남 저택에서 호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였고 헝클어진 머리에 초점 없는 눈동자 그리고 낡은 수의 차림은
보는 이로 하여금 혀를 차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억울합니다. 판사님, 저는 그냥 아들이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법정 안으로 끌려가면서도 송 여사는 비굴한 비명을 질렀지만 누구 하나 그녀를 동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판사가 입장하기 직전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한 여인에게 쏠렸습니다. 단정한 네이비 슈트에 서류 가방을 든 채 당당한 걸음으로 변호인석에 앉는 여인, 바로 강희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이자 이 사건의 숨은 설계자들을 단죄하러 온 심판자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피고인 최진혁, 송혜숙. 당신들이 가로챈 피해자들의 눈물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수가 입을 떼자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수는 지난 6개월간 시댁 가문이 빼돌린 은닉 자산을 낱낱이 찾아냈고 그들이 법의 그물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수만 장의 증거 자료를 직접 검토했습니다. 이수야, 제발, 나 내 남편이었잖아.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줘. 피고인석에서 진혁이 눈물 콧물을 쏟으며 애원했지만 이수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판결문을 낭독하는 판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 최진혁에게 징역 12년, 피고인 송혜숙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다. 또한 이들이 가로챈 재산 전액을 몰수하며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송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법정 바닥에 쓰러졌고 진혁은 넋이 나간 채 수갑을 찬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던 격식과 급은 이제 감옥이라는 좁은 틀 안에서만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이수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 변호사님, 3년 만에 복귀전에서 완벽한 승소를 거두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수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년 전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잠시 내려놓았던 자신의 이름. 이제야 비로소 그 이름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이요? 글쎄요. 일단은 아주 맛있는 떡국 한 그릇을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남이 차려준 게 아니라 오직 저만을 위해 정성껏 끓인 그런 떡국 말이죠. 이수는 차가운 겨울바람을 가르며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는 차 검사장이 흐뭇한 미소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돌아오신 거군요. 네. 이제 긴 휴가는 끝났습니다. 차가 법원을 빠져나가는 동안 백미러에는 경찰차에 실려가는 시댁 식구들의 초라한 뒷모습이 비쳤습니다. 이수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이제 다시 전설이라 불릴 그녀만의 화려한 무대가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 뒤 찬바람이 가시고 마당에 작은 새순이 돋기 시작한 어느 오후였습니다. 이수는 시댁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그러나 사실은 아버지의 유산으로 지어졌던 그 저택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화려하지만 숨막혔던 그 집을 매각한 대금은 시댁 식구들에게 사기를 당했던 피해자들의 보상금으로 전액 기부되었습니다. 그녀가 새로 자리를 잡은 곳은 법원 근처의 작고 깔끔한 개인 사무실이었습니다. 입구에는 화려한 간판 대신 소박한 명패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변호사 강희수. 점심시간, 이수는 사무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여기 계셨군요. 이수의 제자이자 현직 검사로 활동 중인 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품에 안은 채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그 소식 들으셨어요? 최진혁 씨랑 그 시어머니 말이에요. 감옥에서도 정신 못 차리고 서로 면회실에서 싸우다가 면회 금지까지 당했대요. 송 여사는 아직도 거기서 자기가 귀부인인 줄 알고 다른 재소자들한테 심부름시키다가 호되게 당하고 있다더라고요. 지연의 말에 이수는 그저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은 정말로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곳이 가장 격식에 맞는 장소겠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법의 기본 원칙이니까. 역시 선생님다우세요. 아, 참. 대법원장님이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공익재단 이사장직 제발 수락해 달라고 저를 들볶고 계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글쎄, 일단 이번 주말엔 아버지 산소부터 다녀오려고. 3년 동안 너무 조용히 살았더니 아버지가 심심해 하셨을 것 같아서. 이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예전처럼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눈치를 보던 며느리의 뒷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당당한 전문가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길가에 핀 목련 꽃봉오리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이수의 인생에도 비로소 진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